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패션 센스가 남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보는데 잭슨 폴록의 그림을 사가지고 찢어가지고 입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역시 방송에 나가면서 이런 거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다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네. 내가 그렇다고? 아니야. 이건 예술적으로 오늘 다룰 영화에서 약간 전시회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 있는데 전시회를 보는 것 같은. 이게 약간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영화도 확실히 그런 걸 좀 느낀 영화고 저한테 최근에 가장 큰 숙제처럼 다가온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꼭 여기 와서 숙제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하고 오셔야 되는데 네.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풀어나가는 약간 홈스터디 느낌이구나. 답을 얻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번에 아사코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사코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멜로 영화겠지 하고 보다가 점점 자세가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무릎 꿇고 봤습니다.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는 남달랐던 영화였어요. 저는 사실 이걸 칸에서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 칸 영화제 갔을 때. 그럼 영어 자막으로? 그렇죠. 예. 야. 그것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작년에 칸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실망이었어요. 하마구치 유스케 전작인 해피아워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해피아워는 어떤 영화예요? 5시간 정도 넘는 영화이고요. 로칸으로에서 완전 이제 극찬을 받고 수상한 영화인데 최근에 일본 영화계 좀 젊은 감독들 몇 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마구치 유스케가. 그 중에도 가장 단연 이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 일본 젊은 감독들 중에 약간 고전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미학적 장치에 기대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톤 그리고 좀 일상 묘사 이런 걸 굉장히 유지하는 가운데 뭔가 시적이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넣고 있는 그런 감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일본의 뉴웨이브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걸 뉴웨이브라고 묶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감독이 하마구치 유스케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게 이제 해피아워라는 영화였는데 5시간 동안 보면 해피아워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보통의 페인 아워 아니야? 페인풀 아워? 그 영화의 정말 놀라운 점이고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가장 놀라운 점일 건데 이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뭔가 표현해라라고 하면 특별한 뭐 어떤 장르적인 법칙이나 아니면 양식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가장 큰 특징이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지겹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고 소소한 얘기고 별거 아닌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인 톤으로 상황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장면이 안 지겨워요. 쭉 따라가게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긴장감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영화적인 장치들은 뭐 서스펜스라든지 사건 간의 어떤 연기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식인데 이 감독은 그게 아니거든요. 편집의 리듬, 호흡 네. 그런 것들로 관객들 안 지겹게 만드는 계속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드문 재능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 약간 묘사를 하자면 굉장히 모던한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데 그 찍는 방식이 매우 고전적인 거예요. 지향하는 방식이 좀 고전적인 건 거죠. 여기서 고전적이라고 하면 약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클래식하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의 고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가 철저하게 인물 그리고 장소, 벌어지고 있는 장소 그걸 중시하고 있어요. 장소에서 표현되는 분위기, 정경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영화인 거고 그런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을 굳이 얘기하면 고전적인 스타일을 지향한다 라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고 본인도 워낙 시네필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감독들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누굴 존경한데? 뭐 예를 들면 뭐 하워드 혹스라든지 더글라스 서크 뭐 일본 감독 중에는 뭐 맨날 나오는 오즈 야스시로 미조우즈 겐지 나루세 메키오 등등등 존 카사베츠 감독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또 이번 영화에서도 그 영화에 대한 연결성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물과 카메라의 위치 어떻게 이 카메라 앞에 인물을 놔둘 것인가 그리고 배우와의 협업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피아워가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런 인상들 기대감을 갖고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영화도 아니고 해피아워의 격차도 꽤 있는 데다가 첫인상은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편편한 얘기인 것 같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이제 기계적인 것 같고 다루고 있는 사건 자체도 그냥 너무 나이브한 삼각관계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봤던 소재에다가 그리고 그 해결되는 방식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데우스 에스 마키나라고 하죠. 뜬금없는 완상성이 갑자기 끼어드는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아해하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작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 감독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때부터. 실제로 칸에서 그때 당시에 이 개봉됐을 때 당시의 반응도 일본적인 예쁜 것들, 팬시한 것들, 혹은 뭐 일본 순정 만화풍의 어떤 화면들 을 적당히 그냥 그려내고 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전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그래 진짜 그런가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야, 이 평론가도 한 번에 그 작품의 완성도나 핵심을 꿰뚫지 못할 때도 있긴 있군요. 그게 대부분이 아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 평론가들은 우리는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평론가들은 영화 딱 보면 아 걸작 별 4개 반, 별 4개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걸작 예정 중에 하나는 언어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아.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고 있는 것들. 이렇게 구조 분석하고 할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들은 오히려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걸작이냐라고 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하마구치 류스케의 이번 작품들은 그래, 이번 아사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입장을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이 극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옮겨왔어요. 이쪽이라는 건 실망했던 쪽에서 예. 좋은 쪽으로 점점 넘어오고 점점 있는. 넘어왔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나? 칸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영어 자막이 약간 어려웠나? 그게 저는 되게 결정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마구치 류스케의 스타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何がええことかわからんもんよな。 대사의 액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사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대사의 합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에 거쳐서 보다 보니까 그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변명을 하자면. 어쨌든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독해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계속 이 영화를 좀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었던 거는 뭐 약간 비유하자면 사포 같은 까끌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지겹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하마구치 류스케도 장기이기도 하니까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이고 사실상 이 영화는 앞에 80분은 다른 영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톤이 다른데 80분과 40분이 톤이 달라요. 그 기점이 바쿠라고 나오는 그 남자가 아사코를 데려가는 레스토랑에서 그 장면까지와 전후가 완전 다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되게 편편하고 별거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도 되게 끌어당긴 뭔가 있다. 그리고 시퀀스마다의 어떤 하마구치가 늘 하는 편집의 리듬들, 장면 구성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롱테이크, 롱펜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아름답게 찍거든요. 그게 어떻게 전체 메시지랑 구조화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가를 누군가의 설득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아, 이 영화가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영화구나 라고 약간 항복을 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 게 아사코 1 and 2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스토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본 사람들은 너무 식상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토리가 약간 평탄하죠. 평범하기도 하고 아사코가 만났던 바쿠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바쿠라는 인물과 사랑을 하게 되다가 바쿠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バクは靴を買いに出かけると言ってそのまま帰らなかった。 몇 년 후에 도쿄에 가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만났는데 바쿠랑 거의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료헤이를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두 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테마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약간 도플갱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똑같은 남자를 다시 만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계속 변주로 사랑할 뿐이다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야기를 보다 보면 여기 이상한 비범함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제목은 아사코잖아요. 영어 제목은 아사코 1, 2거고 일본어 제목은 잠들어도 깨어 있어도 아 그래요? 언제는 아 사실 아사코가 제일 밋밋한 그냥 네. 인물, 아사코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인 거고 실제 이 영화는 아사코만 따라가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점이 사실 특정인의 시점만을 따라간 영화는 아니에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여러 명의 인물들을 좀 균형감 있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서 아사코라는 제목은 좀 약한 것 같고 저는 약간 반대인 게 그래도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아사코라는 생각이 들고 세 개의 제목 들으니까 다 의미심장한 게 일단 한국 제목 아사코는 아사코가 주인공이야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들리고 영어 제목 아사코 1 and 2는 플롯을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고 잠들어도 깨어있어도는
역시 아사코가 잠들어 있을 때, 아사코가 깨어 있을 때 두 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사코가 주인공이라는 걸 세 제목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다는 상태. 이를테면 꿈과 현실의 경계. 이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고, 아사코가 뭔가 적극적인 선택을 할 때는 꼭 항상 잠들었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행동을 해요. 네. 그 행위 자체, 그 연결 자체가 사실 이 영화의 테마인 것 중에 하나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혹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거에 대한 경계의 무너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경계의 무너짐을 영화가 때로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그리기도 해요. 그게 감독의 양쪽 입장을 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사코 원투라는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사실 영화의 가장 큰 두 명의 아사코가 있는 거죠. 실은 네. 한 명의 아사코지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아사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얼핏 보면 아사코란 여성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 아사코란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면도 있지만 변화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변화했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인물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아사코란 제목 자체가 굉장히 힘 있는 제목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앞부분 말씀하신 80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은 전형적인 일본 영화 중에 로맨스물, 멜로물 같은 느낌이 있고 굉장히 유머도 있고 아주 평범하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끌고 가다가 80분 지났을 때 뒤통수를 때리는 감독의 전략 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잘 짠 구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쪽은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머도 많고. 이 앞쪽이 제가 제일 설득이 처음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쿠라는 인물이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뭐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잘생겼고 뭐 이런 식의 비현실적인 인물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하마구치 유스케 좀 스타일이기도 한데, 굉장한 리얼리티와 황당무계함,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불쑥 비일상에 치고 들어오는 순간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거든요. 근데 그게 큰 구조에서도 그렇고 작은 화면에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친구랑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바쿠에 그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 바쿠와 차가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들에서 갑자기 비일상이 훅 치고 들어오고 갑자기 만화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화 같은 상황으로 일상 완전 전복시킨 게 아니고 슬쩍 끼어 들어왔다가 시점도 안 보여주고 싹 사라져요. 근데 이 방식이 영화 앞뒤로 몇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이 하마우치 유스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원작 이 얘기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고 하는데, 소설 자체는 원래 그 시바사키 도모카라는 여성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 자체가 굉장히 리얼리티랑 황당무계한 게 약간 섞여 있는 소설이고, 그 부분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이 원작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면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약간 황당무계한 설정들, 똑같은 남자가 나오고 갑자기 남자랑 다시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일 수 있겠다. 특히 1인 2역으로 그 화면에 딱 보여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 상상으로 이 영화를 좀 만들었다고 하고. 전 너무 황당했던 게,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적 만남이잖아요. 바쿠가 이렇게 전시회장에서 사진을 보는데 정말 대충 보고 이 사진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딱 한 다음에 갑자기 두 사람이 우연히 폭죽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고 갑자기 키스를 합니다. 둘이 사귀기 시작해요. 이 설정 자체가 일단 우린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 거야 라는 선언 같은 게 앞에 딱 깔려 있죠. 우린 황당하게 할 건데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 같은 장면이 앞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현실성을 주는 건데, 그 비현실성이 종종 현실성에 해당하는 료헤이라고 상징되는, 료헤이로 압축되는 현실성에 해당하는 파트에도 불쑥불쑥 들어와요. 근데 불쑥불쑥 들어온 게 사건의 형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편집의 어떤 기술들, 리듬들로 들어오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테마를 딱 하나만 잡으라고 하면 차이와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배치를 하고 그게 어떻게 들레지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읽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가 반복되면서 교차가 돼요. 이를테면 그 키스하는 장면도 주로 이제 아사코가 위에서 이제 키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쿠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예쁜 장면을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부감샷이 딱 들어가면서 부감샷에서 여성이 먼저 위로 가서 키스를 하는 그 장면이 사실 유에이에게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반복이 되거든요. 똑같이 유사한 어떤 형태의 이미지의 반복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영화는 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그 도플갱어 서사로 보면 현기증이랑 비교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 영화가 스릴러, 긴장감 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의 측면에서 그 기술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러브레터랑 비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비슷하죠. 형식적으로도 비슷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난 영화의 일종,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징들이 강하게 들어간 영화로 보고 있고 저는 사실 그 해석에 가장 설득이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열리는 영화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되게 다양한 속성들 중에 일종의 재난 같은 사랑인 거죠. 사랑은 재난이죠. 네. 재난이죠.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하죠. 아유, 재난이죠, 재난. 한 사람에게 닥치는 가장 큰 사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닥친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난일 수도 있어요. 그 예측 불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도 굉장히 다양한 결을 품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을 재난이라고 하면 완전 도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 영화가 2008년에 오사카 처음에 바쿠랑 만났을 때 2011년에 도쿄 그리고 2016년에 다시 도쿄 오사카로 오가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지진의 전진, 본진, 여진을 보여주는 이런 구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도식적으로 접근해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좀 열려있는 영화라 갖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이 영화 보는데 내내 어떤 작품이 떠올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집 중에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집인데 하루키가 1인칭의 시점으로 소설을 주로 써왔었다가 이때부터 약간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데 1995년 고베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고베 대지진을 겪고 난 하루키가 이 대지진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집을 썼는데요.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작품에 고베 대지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거의 중심으로 등장하지 않고 고베 대지진을 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작품집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화에는 대지진이라는 테마가 완전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대지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진을 남겼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 작품을 딱 떠올리게 할 정도로 이 아사쿠라는 작품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여진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피아워를 예로 들면 해피아워는 그런 재난 이후 뭔가 모든 게 바뀐 일상 이후에 버티는 삶 불안과 함께 버티는 삶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사코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불신이 만연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태 네. 이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사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그 다음에 뭘 믿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각자의 답들을 꺼내놓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답 중에 하나가 이제 하모치 유스케 시계 이 영화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가 처음에 사실 봤을 때 언뜻 생각나는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나왔던 일본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게 상처든 트라우마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화 속에 표현하고 녹여내고 있는데 구로사와의 최근작들이 일테면 되게 익숙하지만 낯선 게 등장해서 공포스럽게 변해버린 세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감정으로 버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영화 같았는데 알고 보면 다 보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 영화가 아니었구나 라고 가는 영화라고 하면 오히려 아사코는 굉장히 따뜻하고 익숙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를테면 사랑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시작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낯선 것이 등장하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공포로 바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바뀌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로사와 기요시랑 굉장히 닮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편에 서 있는 영화 아닌가? 저는 이 인물들의 캐릭터를 만들 때 이름 설정한 게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쿠라는 이름인데 이 바쿠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쿠라는 이름이 일본어로는 보리랑 같은 한자를 쓰고
동생은 쌀이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농담도 하죠. 완전 탄수화물 집안이네? 라고 그런 농담을 재미있게 하는데 사실은 왜 바쿠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쿠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거거든요. 바쿠라는 게 이제 전설 속의 동물 같은 건데 몸의 생김새는 곰이고 코끼리의 코고 멧돼지의 어금니, 코뿔소의 눈, 소의 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중요한 점은 일본에서 바쿠는 꿈을 먹는 존재거든요. 사람의 꿈을 잡아먹는 그 전설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사코가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바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쿠로 지은 것 같고 한편으로 또 바쿠라는 이름이 꿈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아사코는 이제 극 중에 나오는 것처럼 하자면 아침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사코는 깨어났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꿈에서 깨어나는 게 아침이니까 아침에 아사코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각성을 하는지에 대한 이름이 상징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바쿠라는 존재 자체가 꿈의 파트에 해당하는 인물이란 걸 노고치고 보여주는 거고 일종의 환상, 비일상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딱 설정해놓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되게 기이한 톤의 설정을 하고 그게 도쿄로 왔을 때 료헤이 파트에 들어갔을 때도 교차가 돼요. 료헤이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를테면 바쿠는 갑자기 들어와서 사랑을 해버린 사람인데 운명처럼 명령처럼 사랑이 돼버린 관계인데 료헤이랑 그 아사코의 관계는 사실 싸움을 엄청 오래 타는 거잖아요. 앞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썸의 기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도 예를 들면 첫 키스라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쇼트들이 굉장히 재밌게 찍혀 있는 게 계단에서 이제 첫 키스를 하잖아요. 그 계단에서 첫 키스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쇼트가 접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점프 컷이 이루어져요. 이렇게까지 컷을 많이 하는 감독이 아니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가고 점프 컷처럼 붙어 있는 결과부터 보여주거든요. 그게 마치 이 커트가 점프 컷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접혀버리는 것 같은 두 사람의 만남도 약간 바쿠와 가깝게 그런 사고에 가까운 그렇죠. 어떤 사랑은 순간들. 사고다. 갑자기 닥치는 사고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둘이서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은 완전 만화 속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어느 날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오는 거야. 라는 그런 웃지 마세요. 그런 느낌 같은 건데 마치 그 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은 갑자기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라는 이야기를 점프컷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상황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카메라 워킹과 쇼트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야마구치 유스케가 종종 지금 이 영화에서 현기증이랑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스펜스, 관객의 관심, 여기서는 긴장이라기보다는 관심에 가까운 것 같은데 관객의 호기심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특정 장면이랑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영화 전반에 구조화돼 있다. 이게 또 이 영화의 빼어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죠. 차이와 반복과 차이 말씀하시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사진전을 보는 초반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고초 시게오라는 일본의 사진작가 사진을 보는 장면인데 이 고초 시게오가 36살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작가인데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셀프 앤 아더스라는 뭐 나 자신과 타인들 이런 느낌이겠죠. 그 사진전을 보고 있기도 하고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아사코가 두 사람이고 바쿠와 료헤이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라면 셀프 앤 아더스라는 제목이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상대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라고 친다면 어쩌면 전체 이 사진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상징 같은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진전이 갖고 있는 테마 자체가 영화 자체의 테마인 거고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노골적일 정도로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 반복 유사한 장면과 반복 그리고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두 번이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반복을 시키는 핵심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쿠라는 캐릭터가 되게 환상적이고 편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일종의 굳이 얘기하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일종의 사고에 가까운 거고 그 두 번째 사고나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전까지는 거기 끌려가던 여성이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사건화 시키면 이걸 뭐 드라마를 극복한다 다음 걸로 나아간다 이렇게 편편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이야기화 시키지 않고 상황들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다음에 관객의 어떤 느낌들, 정서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유사성, 반복, 그리고 차이, 이 세 개가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이 두 번씩 나오는데, 일테면 실종도 바쿠가 두 번이 실종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크림빵 사오겠다고 갑자기 나가서 실종됐다가 돌아오죠 다음날. 네, 뭐 변명도 되게 구차하잖아요. 뭐 이렇게 사우나 갔다가 주인형 술 먹고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근데 네가 기다린다는 거 생각나서 돌아왔어. 米田さんとおじいちゃんと仲良くなって米田さん家で飲んでたらそのまま寝ちゃって 그때 그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발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장면. バクは靴を買いに出かけると言ってそのまま帰らなかった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실종됐을 때 바쿠를 보내줄 때 이 아사코가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 나중에 이제 호숫가에서 그 아사코와 친구가 배드민턴 치고 있을 때 이제 모델 스타가 된 바쿠가 아마 저 검은색 밴 같은 데 타고 있다라고 스타들의 나오고, 상징이죠. 네. 실제로 거기 타고 있다고 장면을 보여주진 않죠. 그게 실제 바쿠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딱 바쿠차가 등장하는 순간 굉장히 그냥 평화로운 일상의 공원이 굉장히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갑자기 사고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긴장감이 생겨요. 친구 막 따라가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도 바쿠가 스타가 됐으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바쿠랑 사진을 찍을 거다. 아, 네. 스타와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내 SNS에 올릴 거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리얼티가 묻어나는 장면인 거죠. 그 장면에서 이 아사코 손을 흔들면서 바쿠를 떠나보내는데, 그 장면도 사실 첫 번째 바쿠를 떠나보낼 때와 똑같은 구도의 손 흔드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약간 강박적일 정도로 이제 스타일들을 반복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장면이 특별히 좋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슨 영화냐 이게,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이야기,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잘 떠나보내는가 이야기라고 친다면, 아사코는 바쿠를 떠나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떠나보내지 못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그럴 때 바쿠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어 라는 상징이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떠나보낼 때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그 아사코가 막 손을 흔드는데 그 장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죠. 이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떠내보내고 후련하게 주인공의 성장, 마음을 털어내는 걸 보여주고 끝나야 되는 장면인데, 실제로 그 장면이 끝나도 묘한 긴장감이 남아있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들이 곳곳에 묻어나거든요. 보통 이런 극영화에서 이야기를 선택할 때, 기승전결을 따를 때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 모를 긴장감과 불안이 유지된다는 게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 사실은 철저하게 이 편집과 리듬, 장면,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찍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능적으로 초반과 후반과 뭐 중반과 이렇게 똑같은 장면들을 배치하면서 약간 다르게 보여주는, 그게 그런 긴장감들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유지시키는 장치인 것 같고, 어쨌든 바쿠도 그렇게 두 번을 실종이 됐는데, 그럼 당연히 아사코도 두 번이 실종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사실 중간 파트에 해당하는 료헤이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아사코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료헤이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료헤이 시점에서 보면 아사코는 두 번이 실종이 되는 거죠. 그 대지진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너랑 못 사귀겠어, 내가 진짜로 바쿠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료헤이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는 아사코가 그냥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실종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바쿠가 나타난 다음에 그 레스토랑에서 바쿠를 손을 잡고 가버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뜬금없는데, 왜냐면 갑자기 사고처럼 없어, 다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도 그렇게 떠나도 관객이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바쿠도 그랬지만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종도 두 번이 반복이 되고, 뭐 그 이외에도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120개 정도 있어요. 반복되는 거. 계속 많죠. 아사코 원앤투처럼 뭐 음식 원앤투, 뭐 고양이 원앤투, 뭐 정말 원앤투가 많고 반복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쩌면 감독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화를 한 번 더 봐라. 한 번 더 보면 더 많이 보일걸? 이라고 우리를 찌르는 그런 감독의 술수가 아닌가. 이 영화는 확실히 한 번 더 보면 못 보던 것들이 좀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어떤 층위들을 복잡하게 꼬아놔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펼쳐놨는데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상황만 좀 다르게 아니면 관점만 좀 다르게 봐도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일상은 그렇게 찍어놓고 있다는 느낌이고, 어쨌든 실종이라는 테마에서도 그렇고 일본 제목인 자다 깨다로 한다고 하면 아사코가 계속 자면서 깨어나는 사람인데, 깨는 것도 어떤 누구와 함께 있다가 깨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료에이랑 한번 같이 있을 때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깨는 장면이 나오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요헤이가 국도로 내려와서 차를 세웠는데 그때 아사코가 깨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쿠랑 같이 있을 때도 바쿠랑 같이 떠났다가 자면서 깨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사코는 깰 때마다 그렇게 깰 때마다 다른 선택들을 해요. 뭐 바쿠랑 같이 있을 때 대사가 뭐 눈 떠보니 나는 전혀 변한 게 없었어 라는 대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그런 꿈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다른 결심이나 선장을 하게 되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현실과 꿈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싶은, 경계의 인식을 없애버리고 싶은 감독의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의 반복도 어떤 인물과 함께냐에 따라서 계속 교차 반복이 되고 있고, 또 되게 사소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카레를 만들던 사람이 라따뚜이, 카레와 라따뚜이 뭐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 계속 나오는 고양이, 찐딴이라는 고양이 나오잖아요. 은단, 그 일본 말로 하면 은단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누런색 고양이, 이 길고양이는 이를테면 바쿠를 상징하는 거고, 그 은단이라고 하는, 찐단이라고 하는 흰 고양이는 이제 류에이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약간 내층적인 반복을 통해서,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두 인물의 어떤 차이들을 보여주는 장치인 거고, 사소한 것부터 전체적인 구조까지 이 영화는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이 영화가 아사코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객에게 설득을 시키고 싶어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ずっといつかこうなるんやないかって思ってた。ずっと怖かった 작가님은 이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을 뽑는다고 하면 어떤 장면? 전 다 거의 영화 후반부는 정말 다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반부에는 그런 재미난 대사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후반부에서는 뭐 강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인상 깊었는데, 저는 역시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바쿠를 떠나보낼 때 버스 그 밴 뒤에서 손을 흔들던 아사코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손을 흔들 때 이렇게 잘가 뭐 안녕 이렇게 하는 의미로 손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겪었던 참사, 대지진이라는 참사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떠나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군가가 떠나버렸고 꿈에서 깬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같은 걸 그 장면으로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장면에서 손을 흔들 때 그 시점은 벤에서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우리한테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장면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재난이랑 직접적인 상황을 등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려나간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이 영화를 저도 드라마들이 상징화된 이 일본 상황, 일본의 심리 이런 것들을 지금 청년들의 어떤 사랑에 빗대서 녹여내서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그 레스토랑 씬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원작에서는 그 바쿠가 등장을 하자마자 데려간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작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집에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화 할 때는 약간 인터벌을 두잖아요. 집에 와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사코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데려가 버려요. 그 선택이 그냥 일반적인 연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합리적인 선택도 아닌데다가 이때까지 상황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개를 시키니까,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바쿠의 행동 자체도 처음에 등장한 바쿠가 했던 것처럼 일종의 사고 혹은 꿈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성을 경로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오사카에서 도쿄로 갔다가 센다이로 갔다가 홋카이도로 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 쭉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가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가도 중요하고, 이때 나누는 문답이 사실 이 영화의 거의 핵심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바쿠가 이제 오로라 얘기를 하죠. 오로라가 나는 봤다, 굉장히 바다 같았다 라고 하면서 그 경험, 그게 꿈 같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사코가 그걸 받아서 나는 지금이 꿈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자기 말을 수정해요. 지금까지가 꿈이었나?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건 거죠. 차에서 자다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자지 않았어요. 네, 이제 자야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가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이 꿈인지 이게 모르겠는 상황으로 돌입한 거죠. 바쿠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사실 료에이랑 함께 하면서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백하는, 결국 나는 네가 떠날 때와 똑같은 상태,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쿠가 자라고 해요. 자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영화가 또 점프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센다이에 도착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거기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난한 여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하는데, 바쿠가 이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여기 세웠는데 바다가 안 보인다라고 하고 보니까 되게 큰 방파제가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독일문 대지진 이후에 바다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쌓아놓은 방조제가 있는 거고, 바쿠는 그거를 넘어가지 않죠. 근데 아사코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사실은 쓰나미로 상징되는 정말 꿈 같은 재난과 이쪽이 일본의 현실인 거죠. 아사코는 경계에 올라가서 그걸 봐요. 보는 사람이에요. 혼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쿠는 오로라를 바다로 친다고 하면 오로라로 상징되는 꿈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존재,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에 사는 존재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 아사코는 실제 그것에 원래 머물렀던 사람인데 장벽을 넘고 경계 위에 올라가서 실제 일본 바다를 본단 말이죠. 근데 영화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방조제 넘어 있는 바다를 다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그걸 보고 있는 아사코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클로즈업, 아사코의 얼굴을 보여준 클로즈업이 언제 나오냐면 사진을 응시할 때 클로즈업이 나와요. 전시회를 보는 아사코의 얼굴과 그리고 실제 일본의 재난을 당한 바다를 보는 얼굴을 반복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죠. 거기 숟가락 하나 얹으면 또 하나 전 중요한 장면이 료헤이와 아사코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자원봉사를 갔을 때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아사코의 시점 쇼트가 하나 나와요. 그 장면이 저는 아사코가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실체라는 생각을 어쩌면 감독이 가지고 있고, 그걸 시점 쇼트, 아사코가 바라보는 시점 쇼트로 잡은 게 어쩌면 말씀하신 그 아사코가 방조제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마찬가지로 아사코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쩌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재난 이후의 바다, 이를테면 오염된 바다, 오염됐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바다, 현실의 바다를 응시한 사람이 아사코인 거고, 여전히 그걸 절대 보지 않는 방조제 밑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쿠인 거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이제 아사코가 사실은 이쪽이 내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바쿠와 함께 하는 게 내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적극적인 선택, 바쿠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은 일종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끌려감에 가깝다고 하면 이건 진짜 자기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을 보여줘요. 보통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료헤이에게 자기 남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장면이 되게 생략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길게 보여줘. 돌아오는 길을. 멀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센다이에 가서 알던 아저씨한테 돈을 빌려서 가야 될 만큼 멀다, 먼 거리다라는 걸 지루하게 보여주죠. 지루하진 않았지만. 멀다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는 길도 보여주고, 친구인 오카자키 집에 방문해서 그 오카자키의 상황들도 보여주는 건 거죠. 근데 그 상황들도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밝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게 이제 감독이 지금 이 이후의 상황,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하고 싶은 태도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도 굉장히 좀 자기적 혹은 환상적이라고 불릴 만큼 지나치게 밝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의지나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난한 길들을 거쳐오고 해피엔딩에 대한, 그렇게 잘 살 거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인 거죠. 그 장면은. 그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을 때 료헤이가 나한테 돌아왔구나 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는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해결되고 그게 해피엔딩이든 언해피엔딩이든 잘 살았다, 어쨌든 살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에서 양쪽 입장을 다 세우는 거예요. 친구인 오카자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들, 비기엔 후에 어떤 맑음, 개운함, 그런 것들의 분위기도 보여주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어떻게 보면 닫아버렸을, 변해버린 료헤이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료헤이와 아사코가 마지막에 함께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나란히 뛰는 장면. 비 올 때. 예, 료헤이가 도망가고 아사코가 쫓아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뭐랄까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그려지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환상적으로 꿈속의 그려져요. 장면 같죠? 비현실적으로도 그려지죠.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시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이 영화가 시점 숏이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원래서 롱숏으로 담는 장면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 시선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명히 보여주신 씬이 이 씬인 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 뛰어간다는 거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가끔씩 이제 구름이 가려 있고 구름이 가려 있는 거를 뚫고 다시 밝은 데로 나갔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그 상황을 반복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의 모습 자체를 한 씬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씬 자체가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보통 그런 멜로 드라마나 멜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는 보통 나 잡아봐라 이런 건데 여기서 나 잡아봐라가 아니고 정말 도망가고 쫓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존재론적인 그런 추격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추격전이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추격전 자체가 영화가 바라보는 삶에 대한 어떤 관점,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역시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는 어떤 경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상, 톤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러운 아사코와 료헤이는 어떻게 되냐. 원래 왜 흔히 얘기하면 사랑이 마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같이 시선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바쿠랑 관계도 그렇고. 근데 두 사람이 넘쳐난 그 물, 자기들이 방금까지 뛰어나온 그 강가의 물을 바라보는, 발코니에 서서 바라보는 숏을 보여줘요. 근데 나란히 서서 이렇게 보여주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볼 때도 류헤이는 저 물이 되게 더럽다 라고 얘기하고 아사코는 그 강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둘이 같은 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 상태가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더럽다는 말도 맞고 아름답다는 말도 맞거든요. 지진 이후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친구 오카자키 집에서 보고 왔고 깨닫고 왔고 그리고 두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보여줬던 잠깐 갠 하늘처럼 받아들이고 씻어내고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상태 이 상태로 아사코는 돌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같은 시선으로 나란히 바라본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처음에 볼 때는 저렇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겠구나 정도였거든요. 이를테면 이걸 만약에 사랑이란 재난 영화로 본다고 하면 아사코랑 료헤이는 어떻게 보면 평생 지옥 속에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온전히 상대를 믿는다는 거 불가능해졌거든요.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불안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아름답고 좋은 거냐라고 하면 선뜻 말을 못하겠지만 그걸 일본의 어떤 상황, 재난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면 그렇게라도 살고 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 그런 좀 결연한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왜 바다가 아니라 강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강이라는 특성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아사코와 료헤이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피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더러워진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깨끗한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굽이쳐 흘러가는데 그걸 료헤이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아사코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사랑의 속성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강이 가지고 있는 건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엔딩 자체가 영화의 시간에 포함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현실의 시간에 포함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줘서 그 두 가지 입장, 이야기는 끝난다. 그리고 세상만상 지속된다. 그리고 그걸 초월한 상태의 어떤 이야기, 시간이 있다. 그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갖고 앞뒤 서사 다 빼고 그냥 그 장면만 봐도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의 흐름이 열리는 다른 차원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게 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 쭉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좀 갈게요 그러면 혼자 남아서 안 좋은 얘기 하세요. 전 굉장히 좋게 봤고 작가로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호흡 같은 거 말씀하신 호흡 같은 게 탐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호흡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탐난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저는 뭐 비판할 질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도록 할 테니까 남아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혼자 비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해하고 누군가의
친절한 가이드와 해설이 더 붙여지면 보이는 영화기도 하고 분명히 영화 안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겠죠. 저 한눈에 봤잖아요. 한눈에. 아,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한 번에 보이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영화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친절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되게 이 영화를 1차원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가볍게 넘기거나 아니면 혹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건 되게 좋은 장점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멜로물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들, 상처를 겪은 사람들,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재난 영화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볼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강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더럽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보시는 층위가 두텁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멜로드라마, 뭐 로맨스물로 봤을 때의 느껴지는 완성도와 재난의 어떤 알레고리로서 혹은 현실과 환상, 뭐 현실과 영화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녹여낸 영화로서의 어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완성도나 위상 그 차이가 너무 경격하다는 거죠. 이쪽 후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빼어난 영화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를테면 존 카사베츠 감독의 어떤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 영화에서 보이는 알레고리 같은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아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완성도가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은 영화면 양쪽의 완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즐겁고 일반 장르 영화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이런 요소도 있어. 훨씬 더 깊은 영화야. 갈 수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너무 한쪽에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들이 할 게 아니라 송경원 1, 송경원 2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사진 작가의 셀프 앤드 아더스처럼 송경원 1, 2 이렇게 해가지고 아사코 1, 2처럼 둘이서 얘기를 했으면 정말 재밌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이 싸우는 거죠, 둘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가 저는 카라테 에리카라는 배우의 연기라고 보거든요. 이 연기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후자에서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배우의 연기와 흔해 빠진 로맨스 영화로 그냥 접근했을 때 연기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이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인공을 카라테 에리카와 시가시대 마사히로를 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 영화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영화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이 있고 그렇게 나가다가 후반부에 가서 정말 자기가 숨겨놨던 비책들 같은 거, 비기들을 마지막에 슬쩍 꺼내놓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캐스팅, 연기 지도 같은 것도 당연히 감독의 전 전략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별로 어색하지 않았던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 영화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길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아사쿠라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실히 논란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영화라서 재밌기도 하네요. 보고 나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는 거에서는 확실히 좋은 영화, 좋은 의미에서 문제적인 영화라고 보고 그다음에 온전히 뭔가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독을 버틸 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되게 서늘하고 흥미로운 화답을 해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맥락들을 좀 알고 보면 확실히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잭슨 폴록의 그림 같아가지고 그림 보면서 영화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떤 옷 입고 오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